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머리칼이 희끗희끗해지고 손등에 주름이 가득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때로는 그 옛날 굶주림에 떨던 8살 소녀의 마음이 때로는 낯선 땅에서 눈물을 삼키며 걸레질하던 20살 청춘의 마음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곤 합니다. 오늘은 제 지난 삶을 직접 제 입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과거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어떤 기억들은 너무 아파서 차마 꺼내기 힘들었고 어떤 순간들은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특별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출세담도 아닙니다. 그저 가난하게 태어나 버려질 뻔했던 한 소녀가 어떻게 수많은 고난을 지나 다시 일어나고 결국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이제 너무 늙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젊은 날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지. 가진 게 없으니 뭘 해도 소용없어. 배운 게 없어서 세상에 나설 용기가 없어.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절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인생은 정말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의 지난 날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웃음이, 그리고 언제나 희망이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저는 1940년대 말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였는데 봄이면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즐길 여유는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에서도 제일 가난한 집으로 꼽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허름한 초가집이었죠. 기와집은 꿈도 꾸지 못했고 그나마 볏짚으로 엮은 지붕도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줄줄 새어 방 안 곳곳에 양동이를 받쳐두어야 했습니다. 빗방울이 양동이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새도록 똑똑똑 울려서 잠을 설치곤 했죠. 겨울이면 바람이 벽 틈새와 구멍난 창호지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이 꽁꽁 얼었습니다.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추위를 막을 수 없어서 온 가족이 한 방에 몸을 웅크리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새벽마다 들려오던 닭 울음소리, 먼지 가득한 흙길, 그리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집을 나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아스팔트 길이라는 게 없었어요. 비가 오면 질척질척해지는 흙길을 맨발로 걸어야 했고 여름철 장마 때면 길이 진흙탕이 되어 발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우리 집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물지개를 지고 마을 공동 우물까지 물을 길러 가셨어요. 그 우물까지는 꽤 먼 거리였는데 어머니는 매일 아침 그 길을 몇 번씩 왕복하셨습니다. 물동이 2개를 지게에 지고 비탈길을 오르내리시는 어머니의 등이 점점 굽어가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태어나던 날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들려주신 이야기로는 제가 태어났을 때 너무 작고 여려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젖도 잘 빨지 못했고 조금만 울어도 숨이 차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고 합니다. 마을 선파 할머니는 저를 받아들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마을에서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받아낸 베테랑이었는데 저를 보시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겁니다.
너무 약해서 첫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뿜으며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에 이런 아이를 키워 뭐 하겠나. 차라리. 그 말은 끝내 맺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포기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저를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리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 아이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살려낼 겁니다. 제 목숨을 걸고라도 이 아이를 키우겠어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 간절한 눈빛을 저는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훗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어머니의 사랑이 제 생명력의 근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날 어머니가 저를 외면하셨더라면 지금의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 깊이 솟아오릅니다. 어머니는 정말 말 그대로 밤낮으로 저를 안고 기도하듯 살려내셨습니다. 제가 젖을 잘 빨지 못하자 어머니는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 보셨어요. 살이 없어 미음도 끓이지 못할 때면 어머니는 자신이 먹던 음식을 입에서 씹고 또 씹어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제 입에 조금씩 넣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눈물이 나는 일이에요. 어머니 자신도 제대로 드실 게 없어서 하루에 보리밥 한 그릇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저에게 나누어 주셨거든요. 어머니의 체온과 눈물이 제 생명을 이어주는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면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숨을 가빠하면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고 체온이 떨어질까봐 당신의 옷을 벗어 저를 감싸주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심하게 열이 나서 경기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맨발로 눈길을 달려 마을 한의원까지 가셨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약을 지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한의사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해요. 선생님,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나중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 한의사 할아버지도 마음이 약하신 분이셨나 봐요. 결국 외상으로 약을 지어주셨고 어머니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남의 집 빨래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르트고 등이 휘어져도 묵묵히 일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현실을 견디기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술에 취해 집을 자주 비웠어요. 가난과 좌절이 아버지를 날마다 무너뜨렸던 것이지요. 아버지 나름대로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을 텐데 워낙 어려운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가끔 술에 취해 돌아오신 아버지는 저를 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집안이 더 어려워진다.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면서도 저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병약한 딸 하나 때문에 더 큰 짐을 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지만 어린 마음에 나는 쓸모없는 아이인가 보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더 행복했을 텐데 하는 생각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오랫동안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제가 8살 무렵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의무교육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줄지어 걸어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도 부러웠어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제 가슴은 콩닥거렸습니다. 저는 집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아이들이 들고 있는 책가방도 연필통도 공책도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글자라는 걸 배우면 어떤 기분일까?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혼자 그려보곤 했어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학교에 가면 안 될까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야, 정말 미안하다. 학비가 없어서 너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구나. 어머니가 무능해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학교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대신 웃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안 가도 돼요. 학교 안 가도 행복해요. 하지만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배움이라는 문은 애초에 저에게는 열려 있지 않았어요. 가난하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보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때로는 베개를 적시며 울기도 했어요. 10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드디어 품상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놀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어머니 혼자서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부잣집에 가서 설거지와 빨래를 하고 밭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부잣집 아주머니들은 저를 보며 가끔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것이 벌써 일을 해야 하다니. 참 불쌍해라. 하지만 저는 불쌍하다는 소리가 싫었어요. 차라리 당당하게 일하고 돈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손에 쥔 품삯은 보리쌀 한 줌이었지만 그게 우리 가족의 한 끼가 되었습니다. 제가 번 그 보리쌀로 어머니가 죽을 끓여주시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어요. 하루는 김씨네 부잣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남은 음식을 주시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참 애쓴다. 내가 있어서 그래도 버티는 거야. 이 아이 하나가 집안의 기둥이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쓰러지지 않고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한다. 우리 가족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때부터 저는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텨나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울지 않으려고 했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참으려고 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제 나름대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밤이면 지붕 위로 바람이 스며들어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동생들을 꼭 끌어안고 그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있는 저를 아시고는 조용히 다가와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어요. 그리고 가끔 제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정화야,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야 한다. 물질이 없어도 마음이 풍성하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란다. 그 말씀의 뜻을 그때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은 제 어린 가슴에 씨앗처럼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은 훗날 제 삶을 바꾸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화야,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꼭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거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단다. 어린 마음에도 그 말씀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희망을 놓지 않게 되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품상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적이 있어요. 피가 나고 아팠지만 울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상처를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화야, 우리 딸이 정말 씩씩하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견디는 걸 보면
너는 분명히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때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도 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텨오던 중 저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제가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술과 가난에 시달리시다가 몸이 많이 약해져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며칠 앓으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를 수 없을 만큼 우리 형편은 어려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겨우 아버지를 땅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어요. 그나마 아버지가 가끔씩 품상일이라도 하셨는데 이제는 어머니와 제가 온전히 가족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절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도 잠시 곧바로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다니셨어요. 남의 집 빨래, 청소, 밭일.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더욱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 혼자 이 모든 짐을 지실 수는 없다. 내가 더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 그 무렵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품상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부잣집들을 돌아다니며 할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일이면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가난과 병약함과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제 안의 작은 희망이 저를 지켜주었어요. 하지만 그 어린 날의 상처와 배움 없는 현실은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를 모른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한계를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제 제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만남과 저를 낯선 땅으로 이끌었던 운명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18이 넘어서도 여전히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녀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배움은 사치였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품상일만 하며 살아왔지만 우리 가족의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하루 몇십 원을 벌어오셨고 동생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동네를 돌며 심부름을 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집은 여전히 비가 오면 새는 낡은 초가집이었고 겨울이면 방 한 칸에서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자야 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남의 집 일을 하러 나가는 제 모습을 거울에서 보면 언제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계속 이럴까? 20살이 다 되어가는데도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었고 구두 대신 고무신을 신고 다녀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의 소개로 미군 부대 안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군 부대에서 일한다는 것은 동네에서 꽤 괜찮은 일자리로 여겨졌어요. 무엇보다 품삯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나았거든요. 철조망 너머의 부대 안은 마치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다른 나라였죠. 군인들은 키가 훤칠했고 그들이 쓰는 말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주방에서는 기름진 냄새가 진동했고 낯선 음악 소리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한국인 관리인 아저씨를 따라 부대 안을 둘러보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들, 넓고 잘 포장된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평생 보지 못했던 각종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야, 정화야, 여기서는 절대 함부로 만지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해. 알겠나? 관리인 아저씨의 당부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미군들이 마시는 코카콜라라는 검은 음료수,
포장지가 반짝이는 초콜릿, 색깔별로 나뉜 껌들, 그리고 통조림들.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군복도 우리나라 군복과는 완전히 달랐고 신발도 번들번들 윤이 났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식당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 끼 먹을 만한 양이 한 접시에 수북이 담겨 있었고 고기도 매일같이 나왔어요. 버터, 우유, 치즈 같은 건 이름도 몰랐는데 미군들은 그런 걸 당연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날랐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어요. 손은 늘 거칠어져 있었고 무릎은 걸레질을 하느라 까졌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작은 기쁨들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남긴 음식 중에서 버려지는 빵이나 통조림을 몰래 얻어 가족에게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관리인 아저씨가 괜찮다. 어차피 버릴 것들이야. 가져가거라 하고 눈 감아주셔서 고마웠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빵을 먹으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언니, 이 빵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 막내 동생이 신기해하며 물어볼 때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적어도 우리 가족이 조금이나마 나은 걸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가끔은 통조림도 가져갈 수 있었어요. 복숭아 통조림을 처음 따서 동생들과 나눠 먹을 때의 그 달콤함은 지금 생각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때까지 그런 단맛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대에서 일하면서 저는 조금씩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미군들이 읽고 있는 책과 신문, 벽에 붙어 있는 각종 안내문들을 보면서 아, 글을 알면 저런 것들을 읽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부대 안개시판에 붙어 있던 컬러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미국 본토의 풍경이나 가족 사진들이었을 텐데 그 사진 밑에 적힌 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넓은 들판, 높다란 건물들이 질비한 도시, 깨끗한 집들이 줄지어 서 있는 주택가. 모든 게 꿈 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잡지 한 권을 주웠습니다. 표지에는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 영어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물론 영어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 잡지를 넘기면서 보는 사진들만으로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엿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반짝이는 자동차들, 멋진 집들. 모든 것이 제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나도 언젠가는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대에서 일하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미군들과 간단한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고 헬로, 땡큐, 오케이 같은 기초적인 영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군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고 웃기만 했는데 점차 간단한 대답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면 굿모닝이라고 대답하고 고마울 때는 생크유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전까지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이곳에서 일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부대 안에서 일하는 다른 한국인 직원 중에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김 아주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미군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가끔 제게 영어 단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정화야, 이건 워터라고 해. 물 말이야. 이건 브레드, 빵이고. 그런 식으로요. 저는 그런 단어들을 혼자 중얼중얼 따라 해보며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교포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통역을 하며 군인들과 한국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언제나 단정한 차림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그녀는 제게 너무도 멋져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구의 단발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 언제나 다림질이 잘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다니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어요. 그분의 이름은 박미자 씨였습니다. 미국에서 몇 년간 살다가 한국으로 잠시 돌아와서 통역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영어로 미군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넛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가 Yes, I understand, no problem. of course 같은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 듣고 있으면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저렇게 외국말을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박미자 씨는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정화 씨 혹시 미국에 가볼 생각 없어요? 저는 깜짝 놀라 걸레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미국이요? 네, 미국 말이에요. 정화 씨 같은 성실한 분이 미국에 가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떡해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요. 게다가 영어도 전혀 모르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가정부 일을 할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힘들긴 하지만 가면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몰라요. 영어는 거기 가서 배우면 돼요. 저도 처음엔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이라니. 정말 내가 갈 수 있을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불씨처럼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서 어떻게 살지?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며칠 동안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자꾸만 그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되곤 했어요. 박미자 씨는 가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었지만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아주머니, 혹시 미국에 가서 일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글쎄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에도 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지 있고 말고. 요새 젊은 처녀들이 많이 간다더라. 물론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미국에 가고 싶어요. 식모살이라도 좋아요. 여긴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어머니가 화를 내실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저는 그 침묵이 두려워 눈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살면 언제까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동생들도 제대로 공부시켜주고 싶고 어머니도 편히 쉬게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정화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할 게 뭐 있니?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게 미안하지. 긴 침묵 끝에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야, 낯선 땅은 얼마나 험할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가거라. 가서 내 새로운 삶을 살거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저의 꿈을 지지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가도 될까요? 그래, 가거라.
엄마는 괜찮다. 동생들도 이제 제법 컸고 우리끼리 살 수 있어. 너는 내 길을 가거라. 그 말은 제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저는 다음 날 곧바로 박미자 씨를 찾아갔어요. 미자 씨, 저 미국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미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화 씨가 그런 결심을 해주셔서 기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국행을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여권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것부터가 큰 일이었어요. 호적 등본이며 각종 서류들을 준비하느라 관공서를 몇 번이나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여권 발급비부터 시작해서 비행기표,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 당분간 생활할 비용까지. 저희 집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다행히 박미자 씨가 미국에 있는 고용주와 연결해 주어서 여행 비용을 먼저 대주고 나중에 일해서 갚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만큼 처음 몇 달은 월급이 거의 없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미국행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밤마다 두려움과 설렘 속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영어를 전혀 모르는데 괜찮을까? 만약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 무슨 미국이랑. 거기 가서 더 고생만 하다가 돌아오겠지.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데인 줄 아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더욱 각오를 다지게 되기도 했어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해낼 거야. 꼭 성공해서 돌아와서 보여줄 거야.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평생 가난의 굴레 속에 갇혀 살 거야. 이게 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 박미자 씨는 제게 미국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정화 씨, 미국은 정말 다른 나라예요.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처음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적응하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처음에는 가정부 일이에요. 집 청소하고 요리하고 아이들 돌보고. 힘든 일이지만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박미자 씨는 제게 기초적인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인사말, 숫자, 요일 같은 것들을요. A, B, C, D. 처음 알파벳을 배울 때의 그 신기함은 잊을 수 없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 같았거든요.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What's your name? My name is 정화. 이런 간단한 대화를 외우느라 밤마다 혼자서 중얼중얼 연습했어요.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조금씩 입에 붙기 시작하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날이 정해졌습니다. 1965년 3월 15일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어요. 박미자 씨가 공항까지 함께 가주기로 했고 어머니와 동생들도 배웅을 나와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출발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미국에 가는 거야? 어머니는 낡은 천으로 작은 보자기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바느질 도구, 작은 성경책, 그리고 마른 나물 몇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화야, 이것 좀 보거라.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보자기를 펼쳐 보이셨어요. 이 바늘과 실은 내가 어디서든 옷을 기워 입을 수 있게 하려고 넣은 거고 이 성경책은 비록 내가 글을 읽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때 이 책이 너에게 힘이 되어줄 거다. 그리고 이 나물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셨어요. 내가 우리나라 맛이 그리울 때 끓여 먹어라.
엄마가 직접 말린 거야. 어머니는 그것을 제 손에 꼭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화야, 이건 내가 어디서든 굶지 말고 또 잊지 말고 내 뿌리를 기억하라는 뜻이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 작은 보자기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어머니 편히 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 정화야.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만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 건강히 지내거라. 출발 전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우리 가족,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될 고향.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동생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만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계셨어요. 아마 제가 미국에서 입을 옷을 손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내 옷 좀 더 손보고 있었어. 내일부터는 너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하잖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해낼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정화 씩씩하니까 잘해낼 거야. 그렇게 저는 조국을 떠나 꿈의 땅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문 밖으로 점점 작아져가는 한국 땅을 보았을 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새로운 내 인생이. 비행기 안에서 저는 어머니가 주신 보자기를 꼭 안고 있었어요. 그 작은 보자기가 마치 제 마음의 닭 같았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는 정말 신기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보는 풍경은 마치 꿈속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렇게 높은 곳을 날아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옆자리에 앉은 승객은 미군이었는데 저를 보고 친근하게 웃어주었어요. 헬로라고 인사했을 때 제가 헬로라고 대답하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주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어요. 비행기에서 나오는 음식도 신기했습니다. 작은 쟁반에 여러 가지 음식이 나뉘어 담겨 있었고 플라스틱 포크로 먹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맛은 우리나라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모든 게 맛있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미국에 도착하면 누가 저를 맞아줄까? 첫날은 어떨까?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기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냄새가 났고 모든 게 한국과는 달랐습니다. 공항 안은 정말 거대했어요.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피부색도 다양했어요. 백인, 흑인 그리고 동양인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안내 방송이었어요. 영어로만 나오는 방송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박미자 씨가 가르쳐준 단어들도 실제로 들으니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다행히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었는데 저를 보자 한국말로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정화 씨죠? 저는 이창수라고 합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순간 얼마나 안도가 되었는지 몰라요. 낯선 땅에서 한국말을 들으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창수 씨의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면서 본 로스앤젤레스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넓은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어요.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상점들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정화 씨 처음 미국 와보시죠? 네, 처음이에요. 정말 크네요. 그럴 거예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하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차장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신기했어요. 다들 여유로워 보였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고 우아하게 걸어 다녔고 남성들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이창수 씨가 저를 데려간 곳은 한인타운이었어요. 한글 간판들이 보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가 한인타운이에요. 한국 음식점도 있고 한국 물건들도 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곳에서 생활하시다가 점차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날 밤 작은 여관방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내가 미국에 와 있는 거야. 창문을 열어보니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니고 모든 게 활기차 보였어요. 어머니가 주신 보자기를 열어서 그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았습니다. 바늘과실, 성경책, 그리고 고향 냄새가 나는 마른 나물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 저 잘 도착했어요. 여기서 꼭 성공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저의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첫걸음은 뗀 셈이었으니까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울 테지만 저는 해낼 자신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토록 힘든 삶을 견뎌왔는데 이제는 희망이 있는 어려움이니까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계속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맡은 일은 설거지였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미끄러지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순간 주인마님의 고함이 번개처럼 쏟아졌습니다. 조심하라 했잖아. 저는 얼어붙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각난 접시를 주었습니다. 손끝이 베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눈물은 더 뜨겁게 흘렀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속삭임, 혀를 차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작은 다락방에 누워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정화야, 넌 할 수 있다. 울지 말아라. 천장에 얼룩덜룩한 곰팡이를 바라보며 고향의 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동생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그리워서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그 말씀을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시계 소리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늦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마님은 시간에 매우 엄격한 분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길, 어제 깨뜨린 접시값을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쪽지가 제 방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월급에서 또 빠져나가는 돈. 하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부터는 더 조심해야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14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아이 돌봄 허리가 휘고 손이 갈라질 정도로 일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는 시간이라고는 점심시간 30분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조차 아까워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바닥 청소를 하다 보면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어깨가 결리고 아이들을 돌보다가 등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 힘으로 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화야, 오늘도 살아남았다. 내일도 할 수 있을 거야. 조금씩 단어를 배우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영어를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리던 제 말에 사람들이 웃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웃어도 좋다. 나는 배우고 있다. 나는 달라지고 있다. 주머니에는 항상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들으면 즉시 적어두고 밤에 사전을 찾아가며 뜻을 익혔습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I'm sorry 죄송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표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문장을 늘려갔습니다. 시장에서 토마토를 사며 How much is this?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때의 떨림, 가격을 알아듣지 못해 몇 번이나 되묻던 기억들. 모든 것이 도전이자 배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에서 할머니가 짐을 들기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음식 문화의 차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빵만 먹는 아침을 경험했을 때 속이 허전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밥이 그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주인마님집 냉장고에서 김치 냄새가 난다며 따지던 일, 마늘 냄새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던 모습들. 제 정체성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그들의 방식을 배워갔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 식탁 예절,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 법. 생존을 위한 적응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주인마님도 제 정직함과 성실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냉정하던 시선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정화,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주인마님의 어린 딸 에밀리가 제게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서툰 크레파스로 그린 저와 그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 그림을 받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화 언니, 나 정화 언니 좋아해요. 그 아이의 맑은 웃음에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이민자들과 서서히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카르멘은 제게 청소하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고 필리핀에서 온 로사는 아이 돌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왔죠. 카르멘의 말처럼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모여 앉아 각자의 고향 음식을 나눠 먹으며 가족 이야기를 하던 시간들. 그 따뜻함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 아저씨가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져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정화 씨, 미안해요. 다음 달부터는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적응했는데, 이제 겨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날 밤 혼자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포기할까?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새벽이 되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이제 시작인데.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한국인 커뮤니티 게시판, 신문 구인 광고, 지인들의 소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급은 적었지만 고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엔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계산을 하며 조금씩 자신감을 키워갔습니다. 그 카페에서 일하던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정기적으로 오는 한국계 사업가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젊은 분이 혼자 여기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분은 제 상황을 듣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작은 가게를 운영해 볼 생각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는 낯선 땅에서 눈물과 고된 노동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 청춘의 가장 힘든 시절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바꾸는 준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야. 그리고 마침내 제게 첫 번째 빗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작은 가게를 열 기회였습니다. 김 사장님의 제안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드디어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성과를 보인 후에 자랑스럽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 땅에서 몇 해를 눈물로 보내고 나니 어느새 제 손엔 조금씩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매달 쥐꼬리만 한 월급이었지만 저는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며 낡은 구두가 닳아도 새로 사지 않고 그저 꿰매어 신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난방비를 아끼려 두꺼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떨면서 잠들었습니다. 여름엔 선풍기 하나 없이 더위를 견디며 오직 한 푼이라도 더 모으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한 끼만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고향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보리밥이 그리워 눈물이 흘렀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예쁜 옷을 사는 동안 저는 그런 유혹들을 모두 뿌리치고 오직 저축 통장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가는 것만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은 보잘것없었지만 제겐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가게를 가져보고 싶다. 손님들이 웃으며 찾아오는 그런 가게 말이야. 그때는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장사 경험도 없는 제가 어떻게 가게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하루 종일 허리 굽혀 일하다가 저녁에 쓸쓸히 돌아와 홀로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어. 뭔가 변화가 필요해라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주인 댁 아이들이 아줌마 이거 읽어봐라며 동화책을 건네는데 저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며 안경을 안 가져와서 잘 안 보여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나도 그를 알았다면. 어느 봄날 같은 동네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한국인 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오순이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몇 살 위였지만 똑같이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우리 힘을 합쳐 작은 가게 하나 열어보자. 언제까지 남의 집 살림만 할 수는 없잖니. 나이 들면 더 힘들어질 텐데. 저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제가 어떻게 가게를 해요? 글도 모르고 장사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돈도 얼마 없어요. 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배움이 없으면 어때? 정직하면 돼. 웃는 얼굴로 손님 맞으면 돼.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도우며 살아야지. 언니는 이미 작은 상점 하나를 물색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월세가 그리 비싸지 않아. 우리 둘이 돈을 합치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쉽지 않겠지만 시도해보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한다는 것은 식모 일을 그만둔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실패하면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손님이 오지 않으면, 만약 다른 가게들과 경쟁이 안 되면, 그를 모르는 내가 장부 관리를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현재 일하던 집 부인에게 상의해 봤습니다. 그분은 의외로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정화, 당신은 성실하고 정직해요. 그런 사람이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도전해 보세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실패해도 후회는 없을 거야. 최소한 시도는 해보자. 결심을 굳힌 저는 언니와 함께 있는 돈을 모아 허름한 동네 구석에 작은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그 동네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는데 대부분 저희와 비슷한 처지의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가게는 정말 작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간판이라고 해봐야 낡은 나무판에 흰 페인트로 서툴게 쓴 정화 잡화점이라는 글자뿐이었습니다. 언니가 글을 조금 알아서 그나마 간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빛바랜 선반 몇 개와 과자 몇 봉지, 비누 몇 장, 세제, 양초, 연필, 공책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잡동사니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물건을 들여놓고 나니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개업을 앞두고 저와 언니는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선반을 닫고 물건을 정리하고 가격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글을 몰라서 언니가 가격표를 써주면 저는 그 숫자들을 외우려고 애썼습니다. 이건 50센트, 이건 1달러, 이건 1달러 50센트. 밤늦도록 중얼거리며 외웠습니다. 실수할까봐 걱정이 되어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개업 전날 밤 저는 가게 한 구석에 앉아 어머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머니, 정화가 이제 자기 가게를 가지게 되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볼게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첫날 가게 문을 열던 아침 제 손은 떨렸습니다. 손님이 올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심장이 두근거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부터 가게 문 앞을 쓸고 닫고 물건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언니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화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정직하게 하면 분명 잘 될 거야. 그날 정오 무렵 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가게인가? 저는 허둥지둥 달려나와 서툰 영어와 한국말을 섞어가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와주셔서요. 아주머니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물건이 깨끗하네요. 비누 2장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비누를 꺼내 종이에 싸드렸습니다. 동전 몇 잎을 손에 쥐었을 때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내 손으로 번 첫 장사 돈이다. 그 순간의 감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첫 손님을 보낸 후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은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게다가 계산 실수도 자주 했습니다. 글을 몰라 장부를 제대로 쓰지 못하다 보니 하루 매상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날은 거스름 돈을 잘못 계산해서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아저씨가 담배를 사러 왔는데 저는 가격을 헷갈려서 더 비싸게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부랴부랴 그 아저씨를 찾아가 차액을 돌려드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아직 서툴러서요. 아저씨는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네라며 웃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전을 꺼내어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작은 보자기 안에 곱게 넣었습니다. 눈물이 자꾸 흘러내려 동전이 젖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보자기는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뿐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언제나 눈을 맞추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오세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제 진심은 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단골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오셔서 젊은 사람이 참 인사성이 바르네 하시며 가끔 들러주셨고 근처에서 일하는 아저씨들도 점심시간에 음료수를 사러 오셨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아이들이 과자를 사러 왔습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저는 계산이 서툴러 헤매다가 아이들이 킥킥 웃자 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 그래도 꼭 잊지 않고 거슬러 줄게. 그런 제 모습을 본 손님들은 오히려 정겹다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 가게에 가면 정직한 아줌마가 있다. 실수해도 나중에 꼭 바로잡아준다. 그 소문은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다 주실 때 아이들이 아줌마 안녕히 계세요 하며 손을 흔들고 갈 때 그런 순간들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동네에 사는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와서 여기 아줌마는 참 친절하다고 아이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서로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정화야, 오늘 손님이 어제보다 한 명 더 왔네. 언니, 그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우리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장사를 마치고 하루 매상을 세어보았습니다. 언니가 장부에 적어가며 계산해 주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모인 돈은 많지 않았지만 제 힘으로 일군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월세도 낼 수 있고 새로운 물건도 들여놓을 수 있겠네. 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나는 남의 집 식모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다. 저는 그날 밤 작은 가게에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해낸 것 같았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안정되면서 새로운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때로는 영어로만 말하는데 저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당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다행히 손님들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물건을 들여놓는 일이었습니다.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고르고 가격을 흥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주로 담당했지만 저도 조금씩 배워나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도매상 아저씨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군요. 열심히 하시네요 라며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타국에서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글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부를 쓰지 못해 늘 머릿속으로만 계산해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돈을 잘못 거슬러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손님이 쓴 쪽지를 읽지 못해 난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일 이거 하나 더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라는 메모를 받았는데
언니가 없는 날이라 무엇을 달라는 건지 알 수 없어 애만 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글을 배워야지. 글을 알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더 큰 가게도 할 수 있을 거고 손님들과도 더 잘 소통할 수 있을 거야. 그 갈망은 제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신문을 펼쳐놓고 글자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저 글자들의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2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하루 매상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일했던 집 부인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정화 씨 정말 잘하고 있네요. 가게가 깨끗하고 물건도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언니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우리가 정말 해냈네. 처음엔 걱정됐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은 가게에서 제 첫 번째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비록 초라한 시작이었지만 제겐 세상을 향한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끔 밤늦게 가게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큰 꿈도 꿀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더 큰 가게를 아니면 여러 개의 가게를 가질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제 삶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이 안정되면서 제 가슴속 빈자리가 더욱 또렷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혼자라는 외로움이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녁에 가게의 문을 닫고 혼자 돌아가는 길에서 다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만의 가정을 꾸려봐도 되지 않을까? 내 곁에서 함께 웃고 울어줄 사람, 내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고 통장에 돈이 쌓이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언니와 함께 시작한 작은 가게는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쪽은 늘 허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다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버려질 뻔했던 기억, 학교에 가지 못하고 허드렛 일만 하며 자라온 지난날 늘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잠깐, 혼자만의 승리는 왜 이렇게 쓸쓸할까요? 밤마다 작은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뭘까? 내 곁에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이 켜진 다른 집들을 보면 그곳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것 같았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돌봐주고 싶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집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날이 갈수록 간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듯이 저도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끔 단골 손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게에 올 때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런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될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쌀쌀한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낡은 옷차림에 신발은 닳아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창문 너머의 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이의 모습이 어린 시절의 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남의 집 밥상을 바라보던 그때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배고프니? 아이는 놀란 듯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망울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낯선 어른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빵을 꺼내어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거 먹어. 따뜻한 우유도 줄까? 그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서인지 모르겠지만요. 빵을 한 입 베어 문 아이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도 뜨겁게 젖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제가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빵을 다 먹고 나서야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민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거리로 내몰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맡아주셨는데 할머니도 아프셔서 더 이상 저를 키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아이를 보니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 아이가 다시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깨끗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로 불러들여 밥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마치 며칠을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집에 올래? 내가 밥도 해주고 같이 살자꾸나.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아이를 키워주실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엄마가 되어줄게. 우리 가족이 되자.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아이를 제 아이로 삼았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 품은 첫 가족이었습니다. 민수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밤에 악몽을 꾸며 울 때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몰라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혀야 하는지, 아플 때는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의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화야, 아이 키우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완벽할 필요 없어. 사랑으로 키우면 돼. 그런 격려의 말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품으니 둘, 셋 또 다른 인연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모를 잃고 방황하던 아이, 친척집에서 내몰린 아이, 길에서 울고 있던 아이.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 아이는 수진이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겨우 5살이었는데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혼자 남겨졌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철수라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아이였는데 상처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린 날에 나처럼 버려지지 않게 내가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씩 품어갔습니다. 그렇게 제 집은 점점 커졌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웃음소리로 가득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커졌습니다. 가게 수입만으로는 아이들을 모두 키우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는 다른 일도 했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학용품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아플 때 병원비까지.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글을 못 읽어도 너희들은 꼭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가 남의 아이들을 키운다고? 저 여자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예의 바르고 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자기 아이도 아닌데 저렇게 정성껏 키우다니.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맞은 설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5명이나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떡국을 끓이고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얘들아, 이게 우리 민족의 새해 음식이란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1살 더 먹는 거야. 저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떠서 아이들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웃으며 국을 떠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떡국 먹어야죠. 그때 큰아이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새해를 맞을 수 있네요. 이제 저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상처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지난 시절 홀로 지냈던 외로운 명절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글을 아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지 못하고 학교에서 보낸 편지를 읽지 못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다른 엄마들은 책을 읽어주는데 우리 엄마는 안 읽어줘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글을 배워야겠다. 저는 아이들이 잠든 후 밤늦게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글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비록 더듬더듬 읽었지만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가게가 조금씩 안정되자 저는 이웃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가족만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이웃에게 쌀 한 대박을 내주고 병든 노인에게 약값을 보태주었습니다. 아이들 옷을 사면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집 아이 것도 함께 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베풀 수 있나요? 자기 아이들도 아닌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모자라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다면 제 삶이 조금은 덜 힘들었을 겁니다. 더 큰 사랑을 나누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하나둘 자라났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고 수진이는 그림에 재능이 있어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가 깊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가 사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비록 혈육은 아니었지만 제가 키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졸업식장에서 민수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민수가 저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그날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그를 늦게 배워 숙제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지만 아이는 스스로 노력해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늘 버려진 아이인 줄만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가족이라 불러주셔서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외면받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허드렛 일만 하며 자라온 그때의 아픔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아물었습니다. 저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사랑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성공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이 아이들을 만나서 가족이 되기 위해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모는 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이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너희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라고 놀릴 때면 아이들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예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라고.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저녁이 되면 엄마 다녀왔어요. 라는 인사가 쟤를 맞아주었습니다. 가게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돌아가면 저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꾸릴 수 있어서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도전과 시련이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일상이 안정되어 갈 무렵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고장난 의자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정화 씨, 이거 좀 고쳐주실 수 있나요? 다른 곳에 가니까 새로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의자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쓰시던 건데 버릴 수가 없어서요. 저는 의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리 하나가 부러지고 등받이가 흔들렸지만 나무 자체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의자와 씨름했습니다. 망치질을 하고 못을 박고 나무를 깎으며 손바닥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녘까지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예쁘게 마무리하려면 뭘 해야 할까? 어린 시절 동네 목수 아저씨가 일하시는 걸 구경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씩 시도해 보았습니다.
결국 의자는 새 것처럼 단단히 고쳐졌습니다. 아니, 새 것보다 더 튼튼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그 손님이 의자를 찾으러 왔을 때의 반응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정화 씨, 이게 정말 제 의자 맞나요? 완전히 새 의자 같아요. 손님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화 씨, 당신은 손재주가 있네요. 이런 일 계속 해보면 어떻겠어요? 저희 동네에 이런 솜씨 있는 분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잡화점 하나 운영하는 것도 벅찬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크면 교육비도 많이 들 텐데 수입을 늘릴 방법이 필요해. 그 손님의 말씀대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다른 손님이 부러진 찬장을 가져왔고 그 다음 주에는 흔들리는 식탁을 맡아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못 고치면 어떻게 하지? 손님의 소중한 가구를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씩 성공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밤늦게 망치질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부러진 걸 이렇게 새 것처럼 만들다니. 민수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도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작은 가게 한쪽을 정리해 가구 수리와 판매를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리만 했지만 점점 직접 가구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다른 곳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가구를 만들 수 있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저는 밤마다 가구 만드는 법을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가구 제작에 관한 책들을 빌려와 아이들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못의 종류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접착제를 써야 한대요. 아이들도 함께 공부하며 도와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든 가구는 간단한 책상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는데 완성했을 때의 그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하지만 사업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금 더 큰 매장을 마련했지만 초기 몇 달간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는 나가고 재료비는 들어가는데 매출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한겨울 난방조차 하지 못해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고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날 정도로 추웠지만 문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해 몰래 울며 빌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제가 언제 약속을 어긴 적이 있었나요? 다행히 직원들이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그날 밤 가게에 불을 끄고 혼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저는 더 저렴한 재료를 찾아다니고
더 효율적인 작업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동네 한국 식당 사장님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정화 씨, 식당 테이블들을 모두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한국 전통 스타일로 만들 수 있나요? 그때까지 저는 서양식 가구만 만들어 왔는데 한국 전통 가구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집에 있던 옛날 가구들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한국 전통 가구에 대한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몇 주간의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만든 테이블을 식당에 납품했을 때 사장님은 대만족해 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런 게 필요했어요. 그 소문이 한국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국 식당, 한국 가정집, 심지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새로운 도전도 생겼습니다. 그 시절 사업은 남자들의 세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가구 도매업체와 거래를 하러 가거나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을 때마다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제가 의견을 내면 어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사업 얘기를 하나. 집에서 애나 키우고 있으면 되지. 처음에는 상처받고 움츠러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마다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여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 작품을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그 한마디는 제 좌우명이 되었고 저를 무시하던 이들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성 사업가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밤늦게 공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위험할 때도 있었고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따라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이 여자라서 일이 편하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저는 직원들에게 명확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완벽해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사업이 커지면서도 저는 품질에 대한 타협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싼 재료를 사용할 때도 저는 좋은 재료를 고집했습니다. 우리 가구를 사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형편의 이민자들이에요. 그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우리 가구를 사는데 대충 만들 수는 없어요. 직원들에게도 늘 강조했습니다. 이 가구를 우리 집에서 쓴다고 생각하고 만드세요. 우리 가족이 쓸 가구라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때로는 납기에 쫓겨서 야근을 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품질 검사는 절대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늦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드려야 해요. 그래야 다음에도 찾아주시죠. 세월이 흐르면서 제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하던 일이었는데 직원이 5명,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사업이 제법 큰 공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열던 날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공장 한가운데 서서 둘러보니 꿈만 같았습니다. 직원들도 저를 진심으로 따라주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사장님 덕분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제 이름 앞에 사장님, 회장님이라 불러주었습니다. 예전에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제 힘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아이들이 곁에서 저를 지켜주었고 직원들이 함께했고 이웃이 도와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고장난 의자를 가져와 기회를 준 그 손님, 한국 전통 테이블을 주문해준 식당 사장님, 저를 믿고 기다려준 직원들. 이 모든 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저는 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게 주변 분들 덕분이에요.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전히 일찍 출근해서 공장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회사가 커지면서 저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한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품질 좋은 가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고아원의 가구를 기증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나누어야 해요. 그래야 이 사회가 더 따뜻해지죠. 아이들에게도 늘 가르쳤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된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제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늘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회장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길을 가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걸어온 고생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니. 그 후로 여성 사업가들을 위한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닦아놓으면 다음 세대는 더 쉽게 걸을 수 있을 거예요. 후배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서도 저는 가족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했고 중요한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다니.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고민을 아이들과 나누면 아이들은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성공하면서 가구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했고 고객 서비스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경쟁이 시장 전체를 발전시키는 거죠. 저는 경쟁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업계 모임에서도 이제는 저를 리더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정화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사가 안정되자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 전통 가구를 미국 전역에 알리고 싶어요.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하고 젊은 디자이너들과 협업하기도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가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해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게 세상 이치예요.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람은 태어난 집안이나 가진 돈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요. 가난한 집안의 병약한 딸이었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연을 요청받을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저도 인생의 황혼기를 맞았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들 또한 저를 더 성장시켜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으며 사업상의 위기도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같은 방식으로 극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키운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해서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받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던 순간부터 버려질 뻔했고 배우지 못해 글 한 줄 읽지 못한 채 청춘을 허비했으며 내 나라에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고 눈물이 쏟아질 때마다 이를 악물었으며 넌 할 수 있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작은 잡화점에서 시작해서 가구회사를 운영하기까지 남의 집 식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업가가 되기까지 그 모든 여정이 제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흰머리가 성성하고 손가락 관절이 굳어 책장을 넘기기도 힘들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이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늙었으니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내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갔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이 늦었다고 시작이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 역시 40이 넘어서야 한글을 제대로 배웠고 50이 넘어서야 진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인생의 절반을 넘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식모살이로 시작한 제 미국 생활은 작은 잡화점으로 이어지고 결국 제 이름을 건 회사를 세우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도전은 언제나 지금부터였습니다.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경험이 되었고 오늘의 노력은 내일의 성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발을 내딛는 용기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어머니의 말씀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정화야, 사람은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제게 가난과 차별, 눈물만을 주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제게 희망과 힘을 주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어도 마음만은 풍요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베풀려고 했고 사랑받은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 말이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만은 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녀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안 되겠습니까?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이 계실까요? 저보다 더 배움이 부족한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용기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버려질 뻔한 소녀에서 많은 아이들의 엄마이자 한 회사를 이끌었던 저 이정화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아가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더 밝고 더 따뜻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기적을 만드는 힘입니다.